네, 자, 3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페이지 보셔야죠. 보시면 다만 이제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률은 렬률로 적는다라는 것. 혹시 요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요거 아신다면 그래도 맞춤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중급 이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이제 규정인데 하여간 그 어려운 규정이지만 좀 유명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는 렬률이라고 적지 않고 열률로 적는다. 두음법칙 적용시켜서 열률로 적는다라는 것. 예, 그 내용입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이제 기억이 맞고 니은이 이제 틀린데요. 나열 이런 식으로 나. 이게 나가 이제 모음으로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뒤에 있는 렬이라고 적지 않고 열이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열 이거는 니은 뒤네요. 니은 뒤니까 분열 열로 적어주고 있고요. 치열 모음 뒤, 선열 니은 뒤, 비열 모음 뒤, 진열 그 니은 뒤, 그 다음에 규율 모음 뒤, 선율 니은 뒤, 비율 모음 뒤, 전율 니은 뒤, 그 다음에 그 실패율 모음 뒤, 그 다음에 백분율, 니은 뒤 이런 식으로 약간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는 렬률을 열률로 적어준다는 것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붙임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였을 경우에도 보는대로 적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네요. 그래서 신립장군, 그 다음에 최린, 채륜, 하륜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저 이렇게 외자 그러니까 외자일 때 그 성 하나에다가 이름 한자일 때 그때만 이렇게 두음법칙을 적용해가지고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예,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 해설 보시면 두 글자 이름 이외의 경우에는 방린수, 김륜식처럼 적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두 글자 이외에 그러니까 저 성하고 그 외자가 아니라 두 글자일 때, 예, 이름이 그 두 글자일 때는, 예, 그때는 이제 두음 법칙을 꼭 적용해서 그렇게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보시면 신립장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외자일 경우에 예, 그때는 이제 뭐 신립장군은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그 조선군 전군을 데리고 가서 탄금대에 배수진을 쳐가지고 그래서 물살을 시키신 용감하긴 하지만 좀 지혜롭지 못한 예, 그런 예, 장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큰 위기에 예, 몰아넣었던 예, 그런 장군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그 탄금대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거기 가보면 그게 뻘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조선군이 다 그 기병이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타고 그 뻘밭에 빠져가지고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수의 진도 좀 칠 때 쳐야지 그렇게 좀 뻘밭에 다 기병을 갖다가 배수의 진을 쳐버리면 이건 뭐 죽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신립장군 이런 식으로 최린, 체륜, 하륜 이런 식으로 외자일 때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적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붙임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그래서 궁련, 대한교련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준말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쓰는 것 있죠. 이렇게 이럴 때 그때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그 한 단어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면 뒤에 한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예, 그래서 궁련, 대한교련 이런 거는 그 궁련, 련이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다. 대한교련, 그 련이 하나의 단어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가 이제 하나의 단어로서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뭐 그 첫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어서 예, 그래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붙임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예, 역시 그 앞에 그 10항에서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네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거나 아니면은 합성어일 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또는 리을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그래서 역이용, 예, 역 플러스 이용이죠. 예, 이렇게 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었을 때는 역이용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 이율도 연 플러스 이율이고 열역학도 열 플러스 역학이고 해외여행도 해외 플러스 여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끊어서 읽으니까 뒤에 있는 거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본음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은 예외의 형식을 인정한다. 라고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이제 밀입자, 미 플러스 입자인데 요거는 이제 밀입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역 플러스 이용인데 예, 이거는 이제 그 역 이용 이런 식으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만 밀입자 같은 경우는 미 플러스 입자인
입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도 사람들이 미입자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밀입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붙여가지고 읽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저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밀입자로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밀입자, 소립자, 수류탄, 그 다음에 파렴치, 수류탄 같은 경우에도 총 유탄을 보면은 수 플러스 유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총 유탄 같은 경우에는 총 플러스 유탄이라고 있지만 수류탄 같은 경우에는 수 플러스 유탄이라고 있지 않고 수류탄 이렇게 한꺼번에 읽어버리니까 이렇게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렴치도 마찬가지예요. 파 플러스 염치인데 예, 그렇지만 다 몰염치 같은 거는 몰 플러스 염치로 그렇게 끊어서 읽지만 파렴치 같은 거는 파렴치라고 파 플러스 염치라고 그렇게 읽지 않으니까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지금 한글마취법 11항 같은 경우에는 두음이 아닌 경우에는 예,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침 4번 보시면 역이용 이런 식으로 두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그런 예외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또 아래 해설 보시면 역시 이번에는 같은 환경인데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 그런 밀입자 같은 그런 예가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예외란 얘기예요. 예외여서 먼저 원위치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을 두음 법칙 같은 경우에 예, 첫 음절이 아니면은 원래 두음 법칙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역이용 같은 경우는 첫 음절이 아닌데도 두음 법칙을 적용했고, 그렇지만 또 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역이용과 같은 예,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아서 밀입자라고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예, 그런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한글 맞춤법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한글 예외만 있으면 예, 원래 이제 원칙만 있으면 너무 편한데 여기에 예외가 있는 데다가 또 예외까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글 맞춤법이 아주 머리가 지근지근하게 그렇게 어려워지는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밀입자, 소립자, 수류탄, 파렴치 이런 것들은 또 예외로서 예, 대단히 좀 어려운 그런 규정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다만 고유어의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는 뒤에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그래서 개 플러스 연, 그 다음에 구름 플러스 양, 허파순 플러스 양, 예, 그 다음에 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여간 고유어 있죠. 고유어 뒤에서는 이렇게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뒤에서도 이제 다루겠지만 요게 양하고 란하고 같이 보시면 편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게 플러스 양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량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또 란이라고 하는 것 요게 난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란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요게 어떤 경우에 양난이라고 쓰느냐 하면 요게 고유어나 그 다음에 외래어일 때 고유어나 외래어하고 결합할 땐 양난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한자어하고 결합할 때는 란이라고 쓴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름 양, 허파숨 양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구름 양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고유어네요. 그래가지고 구름 양이라고 써야 되고 만약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적설량이라고 한다면 적설은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적설량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난과 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만약에 어린이 난이다 아니면 가심난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가심난은 이제 스캔들이나 이런 거 적는 그런 난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그런 외래어입니다. 어린이는 이제 고유어죠. 어린이 난이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가심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만약에 투고란이다. 예, 투고하는 그런 코너다. 예, 신문에서. 예, 그래서 투고란을 쓸 때는, 투고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투고란이라고 그렇게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 같은 경우에는, 요건 지금 우리 지금
그 11항하고 있잖아요. 11항에서 다룬 내용이고 양과 량 같은 경우에는 난과 란 같은 경우에는 12항에서 요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침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도 부침 4에 준하여 적는다. 그래서 서울여관 이런 식으로 우리 고유명사 앞에 그 거기 10항에서도 그랬죠. 고유명사가 이제 붙을 때는 그때 그 저기 뒤에 두음법칙 적용을 했었죠. 그래서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서울여관이 아니고 서울여관이고요. 신흥리발관이 아니라 신흥이발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 이렇게 끊어서 그 쓸 때는 그 끊어서 읽을 수 있을 때는 그때는 두음법칙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역시가 아니라 저 십진법에 따라서 읽을 때 6666 이게 원래 륙자거든요. 륙인데 리을입니다. 리을로 시작하는 그런 륙인데 요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십진법에 따라서 읽을 때는 6666 이런 식으로 다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설 보시면 66, 36 이런 식으로 우리 그거 할 때도 저기 그 곱하기 이런 거 저 구구단 할 때도 우리가 66, 36 이런 식으로 한다기보다도 66, 36 이런 식으로 다 끊어서 그렇게 읽으니까 다 두음 법칙 적용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형식도 이해 준하여 적고요. 다만 5, 6도나 6, 6봉 등은 5, 6, 6, 6처럼 두 단어로 갈라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보는 대로 적는다. 5, 60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5, 6도나 6, 6봉, 5, 60 이런 것들은 다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이거는 한 단어로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니까 66, 36, 6666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다 끊어서 읽지만 5, 6도나 6, 6봉이나 5, 60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꺼번에 읽어버리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5, 6도 같은 경우에는 5, 6도 뭔지 아세요? 그 부산 앞바다에 있는 그런 5, 6도가 가장 좀 유명한 5, 6도이긴 한데 어떨 때는 섬이 5개가 됐다가 어떨 때는 섬이 6개가 되는 그런 섬이 5, 6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왜 5개가 되고 어떨 때 6개가 되나요? 요렇게 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셋, 넷, 5개가 있고 하나는 작은 겁니다. 작아가지고 그래서 밀물 때는 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는 섬이 5개가 되네요. 그렇지만 썰물 때 물이 쭉 빠져버려요. 그러면 섬이 6개가 되는군요. 그래서 조수 간만의 차이에 따라서 밀물과 썰물일 때 섬이 5개가 되기도 하고 6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섬을 5, 6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있었죠. 그분이 도라와의 부산항에 그게 5, 6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그래서 연락선은 이제 왕복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5, 6도 돌아가는 그 도라와의 부산항에서 이렇게 그 출발하면 5, 6도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섬을 하여간 그 섬이 또 5개가 되고 6개가 되는 그런 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에 5, 6도라고. 6, 6봉 같은 경우에는 앞에 봉우리가 6개가 있고 뒤에 또 봉우리가 6개가 있는 총 12개가 있는 그런 봉우리를 6, 6봉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6, 6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읽어버리니까 이건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5, 6도도 마찬가지고 5, 60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 그거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맞은 것을 오표하시오. 다만, 면리, 몇이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의존명사일 때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면리라고 쓰는 거 앞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부침 1번 보시면 쌍용 어떻게 읽기로 했습니까? 이거 쌍용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가지고 쌍 플러스 룡이 아니라 쌍용이 하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쌍용이라고 보고요. 쌍용 자동차 그거는 잘못된 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쌍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보면 실패률과 실패율이 있네요. 자, 모음과 니은 뒤에서는 두음법칙 적용해서 렬률을 열률로 적는다라는 것.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패율이 있네요. 실패율. 요거는 이제 모음 뒤죠. 모음 뒤니까 실패율이라고 뒤에 걸로 그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부침 2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자, 신립장군이 나오네요. 신립장군, 그 다음에 신입장군. 요거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 둘 다 맞느냐면 원래 이렇게 이름 같은 경우엔 성과 이름을 따로 이렇게 보통
그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음법칙을 적용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신입,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런데 실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이 외자일 때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허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실립, 신입 요거 둘 다 맞습니다. 오히려 신입이 예, 그게 원칙이고요. 실립 이렇게 쓰는 것, 이렇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 것은 요거는 저기 허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자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참고 보시면 정려원이라는 배우 아시죠? 예, 그 정려원이라는 표기 제대로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그거 잘못된 표기예요. 정여원이라고 예, 뒤에 걸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자가 아니라 두 글자일 때는 반드시 두음법칙 적용해야 됩니다. 해야 돼서 그래서 정여원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그 뒤에 표기가 맞는데 예, 이분이 그래도 연예인이니까 튀고 싶어서 두음법칙 어기고 예, 이렇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이름을 썼네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원칙에 따르면 뒤에 정여원이 맞겠습니다. 다음에 부침 3번 보시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줄여가지고 전경련이라고 이렇게 전경련이라고 할 때는 요게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련자에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경련이라고 뒤에 걸로 써야 맞는 겁니다. 다음에 부침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용문과 등용문이 있네요. 자 요거 앞에 게 맞나요? 뒤에 게 맞나요? 요게 등 플러스 용문이냐 등용 플러스 문이냐 요런 게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두음법칙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답은 뭡니까? 등 플러스 용문이에요. 등용문은 등 플러스 용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원을 아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거기 가시면 노량진 이런 데 가시면 학원이 공무원 시험 학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 시험의 등용문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한을 달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요거 등용문이 중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용문이라는 것은 우리 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용이 새겨진 문이 있어요. 이렇게 막 용이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런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벼슬을 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통과를 하면은 여기 용문이 새겨져 있는 산에 올라요. 산에 올라가지고 요 산을 딱 통과를 합니다. 등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는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용문을 통과를 하면은 그런 벼슬길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 시험 통과한 사람만 그래서 요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요런 세레모니 같은 걸 이런 걸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등은 이제 오른다는 얘기죠. 등산 같은 거 할 때 등 오를 등, 그 다음에 용문, 즉 용문에 오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등용 플러스 문이 아니고 등 플러스 용문이 되겠습니다. 이 어원을 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등자라는 게 접두사처럼 사용이 되는 한자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또 두음법칙 적용해가지고 등용문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고요. 자, 그렇지만 또 여기에도 예외가 있죠. 이렇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립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도 미립자, 소립자, 수류탄 이런 것들은 하도 그냥 그 사람 다 붙여가지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미립자라고 이렇게 쓴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적설량 같은 경우에도 고유어나 아니면 외래어 같은 경우는 양을 뒤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한자어 같은 경우는 량을 붙인다는 것 제가 아까는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적설량 같은 경우에는 적설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적설량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보시면 구름양이라고 그렇게 고유어나 외래어 같은 경우에는 양이 결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구름은 고유어니까 구름양이라고 쓰는 게 맞겠군요. 자, 부침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66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십진법에 따라서 읽을 때는 666 이렇게 끊어서 읽으니까 다한 두음법칙 적용해서 666 뒤에 게 맞겠고요. 자, 근데 해설 보시면 다만 5, 6, 10처럼 5, 6도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 그런 경우는 또 두음법칙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5, 6, 10이라고 그렇게 앞에 걸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3교시에 이렇게 문제까지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3교시 듣느라고 내일 우리 또 이제 4주차 3교시 4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